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텅 빈 집의 적막함이 뼈를 깎는 듯 아팠지만 세월은 무심하게도 그 아픔 위에 얇은 막을 겹겹이 씌워주더군요. 이제 저는 혼자인 시간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텃밭에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죠. 물 흐르듯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에 유일하게 설레는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아들 범석이네와 하는 영상통화였습니다. 정확히는 손주 도준이와의 통화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올해 7살이 된 도준이는 제게 세상 가장 큰 기쁨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조잘조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온종일 쌓였던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도준이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정말. 그래서 무슨 그림 그렸어? 공룡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불 뿜는 거요. 아이는 신이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화면에 비춰주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보는 평론가처럼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와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들 범석이야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로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게다가 며느리 미연이는 솔직히 말해 조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늘 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봐야 하는 날에 만나도 그녀는 늘 필요 최소한의 말만 건넸고 그마저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치를 담가다 준 적이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니, 저희 이제 김치 사 먹어요. 그게 더 편해서요라고 말하던 순간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는 괜한 오지랖을 부리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아들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도준이와의 영상통화는 제게 허락된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통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한참 만에야 며느리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도준이 아직 안 왔니? 아니요, 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아니요, 별일 없어요. 도준이 바꿔드릴게요. 제 질문을 자르듯 말을 끊고는 잠시 후 화면에 도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제잘거리는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도준아,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아니요. 단답형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도준이? 할머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똑바로 안 해? 할머니한테 예쁘게 말씀드려야지. 그 말에 도준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응, 도준아. 말해봐. 엄마 아빠가 어제 밤새 싸웠어요. 아이의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부싸움이야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겁을 먹을 정도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도준아. 엄마 아빠는 금방 화해하실 거야. 혹시 왜 싸우셨는지 알아? 무슨 도장이랑 서류 얘기했어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출장 가셨는데 엄마가 계속 무서운 전화를 받아요. 도장, 서류, 그리고 무서운 전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불길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어라 더 물어보려는 순간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통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준아, 도준아. 몇 번을 애타게 불렀지만 화면은 이미 까맣게 변한 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 범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걸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이 아닌데 왜 안 받지?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까 내가 이것저것 캐물어서 화가 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부부싸움 좀 하고 애 앞에서 괜히 날카로운 모습 보인 게 민망해서 전화를 피하는 거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도준이의 겁먹은 얼굴과 도장, 서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기에 부부가 밤새 싸우고 아이가 겁에 질릴 정도란 말인가요? 저는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이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어요. 가봐야 한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곧바로 반박했죠. 가서 뭘 어쩌려고? 괜히 오지랖 부린다고 며느리한테 미움만 살 거야. 아들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고. 저는 갈등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켜온 원칙, 아들 가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의 얼굴이 그 불안에 떨던 눈동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모른 척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된다면 어떡하지요? 1시간을 넘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반찬만 전해주고 오면 되는 거다. 며느리가 싫은 소리 좀 하면 그냥 듣고 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막아야 한다. 할미인 내가, 어미인 내가 내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가 맛있게 익은 장아찌를 통에 담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도 꺼내 담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문처럼 보여야 했어요.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내외와 도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할 때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쓰라며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라는 뜻이었죠. 물론 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그 비밀번호를 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저와의 약속이자 그들을 향한 제 나름의 존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어쩌면 그 약속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가 괜한 기우로 늙은이의 노파심을 부린 것이기를.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익숙한 15층 건물이지만 오늘따라 낯선 거인의 얼굴처럼 위압적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입구의 공동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젊은 부부와 아이를 보며 나도 한때는 저렇게 평범한 방문객이었지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명백한 월권이자 침범이었습니다. 며느리 미현이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하지만 도준이의 겁먹은 목소리, 도장과 서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입주민을 따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버튼을 누르고 12층 숫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함께 쿵,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1층, 2층, 3층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건 너무 나가는 거야. 아들이 알면 실망할지도 몰라.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의 집 현관문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웃집에서 간간이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나 텔레비전 소리도 오늘따라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집 1203호. 깔끔한 갈색 현관문 위에는 아들 부부와 도준이가 함께 찍은 작은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따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댕동, 청아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들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현관문에 바싹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 오히려 그 정적이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도 희미하게 들려야 정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문 안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는 분명 엄마가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온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악의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비밀번호. 마침내 저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범석이가 제게 이 번호를 알려주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사한 집 정리를 도와주고 돌아가려던 제게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요. 범석이는 제 손에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 집 비밀번호예요. 혹시 저희 둘 다 출장 가고 도준이 혼자 있거나 무슨 급한 일 생겼는데 저희가 전화 안 되면 꼭 이걸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는 그때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내가 너희 집에 불쑥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니? 이건 너희들 공간인데.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래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미현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그렇게 떠밀리듯 알게 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는 것은 아들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자 며느리의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말한 바로 그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기억 속의 숫자들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삑삑삑 소리와 함께 짧은 멜로디가 울리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한다. 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 방향제 냄새와 그 밑에 희미하게 깔린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의 냄새.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미연아 있니? 도준이는? 나지막이 불러보았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은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소파 위의 쿠션은 방금 정리한 듯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질러져 있거나 싸운 흔적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오히려 지나치게 깔끔해서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정돈한 것처럼요.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무언가 서류 뭉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리비 고지서나 광고지 같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들이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어느 시중 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출? 얘들이 왜 대출을?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무자 칸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아들 김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법한 거액이었습니다. 범석이가 이런 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월급도 적지 않았고 이 집도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누구보다 알뜰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결정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내인 써미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선명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범석이의 인감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라며 으쓱대며 파왔던 도장이었죠.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단단하고 묵직한 벽조목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글자의 획이 조금 더 가늘고 전체적인 균형이 어설펐어요. 마치 진짜를 보고 급하게 따라 만든 것처럼요. 설마. 끔찍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도장을 위조해서 아들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다. 도준이가 말했던 도장과 서류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부부가 밤새 싸웠던 이유도, 며느리가 오늘따라 유독 날카로웠던 이유도, 그리고 지금 제 전화를 피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도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희미했지만 분명 다급하고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거의 다 됐으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요. 자꾸 이렇게 전화하면 나도 방법 없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빚독촉 전화거나 혹은 이 사기 행각의 공범일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렸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중으로 어떻게든 일부라도 보낼 테니 다시는 집으로 전화하지 마요. 알겠어요?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쿵, 쿵, 쿵. 슬리퍼를 끈 채 거실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소리는 식탁 근처에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서류를 확인하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제 머리 위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당혹스러움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미연이의 얼굴이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도 핏기 없이 하얗던 얼굴이 지금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크게 뜨인 두 눈에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다가 이내 제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칼날 같은 저기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들과 손주를 대신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너가 먼저 대답해야 할 것 같구나. 이 서류들은 대체 뭐냐?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식탁 위의 대출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시선이 서류로 향하자 미연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제가 괴물이라도 되는 양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문을 잠갔는데. 범석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왔다.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고 도준이는 겁에 질려 있고 어미로서 할미로서 와보지 않을 수가 없더구나. 제 말에 미현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범석이가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도 잠시였어요. 그녀는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에요. 어머니가 뭔데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드세요? 너희 부부 일? 아들 몰래 아들 도장까지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억대의 대출을 받으려는 게 이게 단순히 너희 부부의 일이냐? 이건 범죄야, 아가. 범죄라는 단어에 미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을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뭘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이건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범석 씨 월급만 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 팍팍한 거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 자금 좀 마련해 보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범죄라니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냐? 내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범석이가 이 모든 것에 동의한 거냐고 묻고 있다. 제 일갈에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범석이가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궁지에 몰리자 그녀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뭔데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품고 물러섰습니다. 이건 제 아들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증거였습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었어요. 이건 알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모르긴 뭘 몰라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범석 씨 뒤에 숨어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다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져요. 미현이는 제 팔을 잡고 서류를 뺏기 위해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서류 뭉치를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도준이가 깬 것인지 엄마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와 며느리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도 잠시였습니다. 미현이는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니 제게서 서류를 뺏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몇 걸음 물러나더니 갑자기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 쳐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기가 막힌 연극이었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나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려는 거냐? 그거 내려놔. 하지만 미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지금 집안 물건들을 다 뒤지고 계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저를 밀치기까지 했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남편은 지금 출장 가고 없는데 아이도 깨서 울고 있고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그녀를 밀었다는 말인가요? 물건을 뒤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식탁 위에 버젓이 놓여있던 서류를 본 것뿐인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외침은 수화기 너머의 경찰에게는 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는 네,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고는 저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당신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주거 침입에 절도 미수, 그리고 저에 대한 위협까지. 혐의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저 조금 차갑고 쌀쌀맞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괴물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 저 여자의 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경찰이 오면 나는 내가 본 것과 겪은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다. 너 마음대로 하거라. 경찰이 오면 누가 진짜 죄인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 제 단호한 대답에 미현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쪽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닥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폭풍이.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바로 아래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댕동. 아까 제가 눌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위압적인 소리로 들렸어요. 미현이는 기다렸다는 듯 얼굴에 다시 눈물 자국을 만들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를 장착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으로 집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미연에게 묻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경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경찰관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어떤 배우도 저렇게 실감나게 연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집을 다 뒤지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아끼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셨어요.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젊은 여성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저는 꼿꼿이 서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으니 누구라도 며느리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 뭉치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서미현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허락 없이 들어오신 게 맞으세요? 다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비교적 정중했지만 저를 잠재적인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려거나 이 아이를 위협하러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들어오셨습니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셨어야죠. 경찰관님, 제가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차분한 태도에 경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현이는 옆에서 계속 훌쩍이며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분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현이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 손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서 엄마 아빠가 도장과 서류 때문에 밤새 싸웠고 엄마가 무서운 전화를 계속 받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위급할 때 쓰라고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경찰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는 않은 듯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뭘 보셨습니까?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서류들입니다. 저는 품고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미현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물건이에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요? 미현이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경찰관이 한 손으로 그녀를 막으며 다른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은 경찰관은 첫 장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도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았죠. 그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범석 씨 명의의 대출 신청서 금액이 상당하네요. 인감증명서에 위임장까지. 서류를 훑어보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미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미현 씨, 이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편분께서 이 대출에 대해 알고 계신 겁니까? 미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희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남편도 물론 동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고는 오해를 하셔서 저희가 큰 빚이라도 지는 줄 알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남편분께서 동의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위임장의 인감도 남편분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맞죠. 미현이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하지만 제 아들 범석이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출장 중이라 아마 전화를 받을 겁니다.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 도장이 정말 자기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제안에 미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하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와 미현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합리적이네요. 서미현 씨, 남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미연이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전화를 해요? 저희 부부 일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서미현 씨,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부부 사이의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저희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미연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남편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범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범석 씨 되십니까? 저는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요? 무슨 일이시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인 되시는 서미현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은행에서 억 단위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대출이요?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왜 대출을 받습니까? 아들의 단호한 대답이 나오는 순간 미연이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도 직감한 것이겠죠. 경찰관은 미연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혹시 부인께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감도장을 맡기셨다거나요? 전혀요. 제 인감도장은 지금 제가 출장 온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경장님,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제 아내와 아들은요?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현이, 그리고 저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엄중해져 있었습니다. 서미현 씨. 그가 미현이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체포 및 구금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미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경찰관이 다가가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늙은이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경찰관님.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의기양양하게 웃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현이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쿵 하고 닫힌 육중한 문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막이 내렸음을 알리는 것만 같았어요. 집 안에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 사람이 뒤엉켜 내뱉던 고성과 비명, 사이렌 소리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파편들이 떠다니는 듯했어요. 분노와 배신, 경악과 슬픔 같은 감정의 잔해들이 제 폐부 깊숙이 박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었던 공간은 짧은 시간 동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현이가 저와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뜨린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모든 사건의 원흉인 대출 서류 뭉치가 위태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재앙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며느리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더라면, 제가 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흐윽, 엄마. 그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준이. 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 손주, 도준이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의 무력감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아이는 침대 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규칙적으로 작게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아이는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이 저 어린 것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상처를 주었을까요?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 위를 쓸어주었습니다. 도준아, 할미다. 제 목소리에 아이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강아지. 할미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두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 엄마가 경찰 아저씨랑 같이 갔어. 어디 갔어?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고 여린 등을 쓸어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거짓말로 아이를 안심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도준아, 잘 들어. 엄마는 지금 잠깐 어디 좀 가셨어. 경찰 아저씨랑 같이 가서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좀 나누고 오실 거야. 잘못한 거?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어른들의 일이란다. 아주 복잡한 일이라서 할미가 지금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 하지만 도준아, 이것만은 꼭 알아둬. 도준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이건 모두 어른들 잘못이지. 우리 도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알겠지?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울음을 그치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미가 도준이 곁에 꼭 있을 거야. 아빠도 곧 오실 거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응.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어깨에 닿아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제 품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을 알려야 했죠. 그리고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곧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빚쟁이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먼저 서랍을 열어 도준이의 옷가지 몇 개와 속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 쑤셔 넣었죠. 집 안을 둘러보며 다른 챙길 것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며느리의 거짓말로 얼룩진 것처럼 느껴져 무엇 하나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들아, 내 아내가 경찰에 잡혀갔다. 이렇게 끔찍한 말을 제 입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나서 계속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옆에 도준이 있어요? 미현이는요?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게 된 이유, 식탁 위에서 발견한 서류들, 며느리와의 다툼, 그리고 그녀가 경찰에 연행되기까지의 과정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범서가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일단 도준이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해서 그리로 갈게요. 택시 타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오너라.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산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이 넘어야 할 산은 얼마나 더 험하고 많을까요? 잠든 도준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누구의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저희 집 주소를 말하고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준이를 제 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을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몰골의 아들, 범석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잘 다려 입었을 셔츠는 구깃구깃했고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현관에 서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을 적셔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게 왜 너의 잘못이냐? 일어나.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현이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아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외면했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싸우기 싫다는 핑계로 제가 제 가정을 외면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 도준이랑 어머니가 치르고 계신 거잖아요.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심하죠, 어머니. 제 아내가 제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닐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동안 저는 출장 가서 일이나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아들로서도 다 빵점짜리예요. 저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더 울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을 자책했습니다. 그가 울음을 그쳤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정신 차려야지. 너는 이제 도준이 아빠잖니. 제 말에 아들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신 차릴게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다 책임져야죠. 우선 도준이는 제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하고 미연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일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여긴 걱정 말고 너 일부터 수습해. 나도 도준이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그날 밤 아들은 도준이가 자는 방에 작은 이불을 깔고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지만 제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아들과 손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낯선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작은 집 부엌에서 아들 범석이가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이가 달걀 프라이를 하겠다며 프라이팬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어젯밤의 절망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역할을 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아들이 차려준 아침을 먹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준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는지 방은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이니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도 접수하고 진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참고인으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가마. 우리는 잠든 도준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시만 부탁하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하고는 밤새 추가로 파악된 사실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서미현 씨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범석 씨와 통화한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결국 일부 시인했습니다. 형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건의 대출 사기 미수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미현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이미 여러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도 여러 개를 돌려막고 있었고요. 아마 김범석 씨 명의로 받으려던 대출금은 그 빚들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끔찍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자괴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서미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서미현 씨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일종의 개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처음 몇 달간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용을 쌓다가 목돈이 모이자 그대로 잠적하려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폰지 사기, 즉 돌려막기 수법이죠. 피해자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대여섯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억대에 이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저 철없고 씀씀이가 해픈 줄만 알았던 미현이가 그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사기꾼이었다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 배신감의 깊이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혹시 처가 쪽과는 연락해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미현 씨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김범석 씨의 장모님 계좌로도 수차례 거액이 오고 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혹은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아들의 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옆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장모님, 저 범석입니다. 아, 김서방. 웬일인가? 장모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목소리였죠. 미현이 혹시 연락됐습니까? 미현이? 아니,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던데. 출장 간 자네한테 가 있는 거 아닌가?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저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미현이 어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체포? 그게 무슨 소린가, 김서방. 장모는 정말로 몰랐다는 듯 경악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미현이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주변 사람들 돈수 억 원을 떼먹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장모님 통장으로 미현이가 보낸 돈이 몇 번이나 들어왔던데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아들의 추궁에 장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원망 섞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네는 내 딸이 사기꾼이고 이 어미가 공범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다. 알았으면 어쩔 건가? 내 딸이 사업하다가 좀 힘들어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남편이라는 자가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경찰에 신고해서 앞길을 막아. 자네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 봐. 내 딸이 그렇게까지 했겠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아들의 전화기를 뺏어들 뻔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도 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생성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빚의 액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심지어는 이름 모를 사채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장만했던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고 아들의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끝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서미현이라는 여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의 기둥을 조금씩 아주 치밀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그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 범석이는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과 은행을 오가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무력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죠.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손주가 먹을 밥을 짓고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작은 집을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지쳐 돌아왔을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손주 도준이의 상태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아이는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처럼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거리지도 않았고 좋아하던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제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닐 뿐이었죠. 밤에는 잠을 자다가 몇 번씩 경기를 하듯 깨어나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도준이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주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아이는 다 그렸다며 제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쪽 구석에 검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긁어 지워버린 듯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자리였습니다. 도준아, 이건 왜 이렇게 칠했어?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저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도준이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본 아들의 얼굴은 침통하게 굳어졌습니다. 범서가, 도준이 상담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거야.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제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네요. 내일 당장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뺨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깊은 자책감이 그의 표정에 어려 있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것보다 아들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동안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칼같이 정시에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도준이에게 집중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던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아들이 만든 음식은 짜거나 싱거웠고 그가 시도하는 놀이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도준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엉망으로 만든 볶음밥을 도준이는 맛있다며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전부 먹어주었습니다. 어색한 아빠의 농담에
아이는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셋이서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제가 싸온 김밥을 먹고 아들은 도준이와 함께 공을 차며 놀아주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뛰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세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틈틈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문제를 처리해야 했고 며느리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어떻게든 성의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었고 도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거실에 지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도준이가 다가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도준이가 있잖아요. 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에 굳건해 보였던 아들의 눈시울이 결국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이렇게 작은 풀씨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분명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며느리 미현이가 구속되고 아들 범석이와 손주 도준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산 지도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죠. 그동안 우리 세 식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하차주며 위태로운 일상을 조금씩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범석이는 낮에는 변호사를 만나고 은행을 뛰어다니며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려 애썼고 저녁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도준이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매일 밥을 짓고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석이의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미현이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죠.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범석이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준다면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이혼에 합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아들과의 이혼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죠. 어떻게 할까, 어머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범석이가 지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거기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대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시어머니인 제가 자기를 못살게 굴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범석 씨가 자기를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자신도 모든 걸 용서하고 이혼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범석아, 이건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니 내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해주고 싶구나. 용서는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저렇게 마지막까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도준이 아빠다. 어떤 결정이 도준이를 위한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거라.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아들은 현관을 나섰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아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미현 씨 측의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할 겁니다. 탄원서요? 제가 쓸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였던 사람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지 알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망가뜨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들의 통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무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 이겨내기로 결심한 진정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러 마침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 정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함께 했던 제가 그 끝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원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미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화려하고 도도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기 행각,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른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법정 안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린 할머니, 친구라는 이름에 속아 갯돈을 떼인 주부. 그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범석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 아내였던 서미현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만당하고 배신당했는지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돈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짜증을 낼 때 제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믿음을 이용해 제 뒤에서 빚을 쌓아가고 있었고 제 명의를 도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던 잘못,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은 미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 도준이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제는 엄마의 얼굴을 그림에서 지워버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들에게서 평온한 유년 시절을 앗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몇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재판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미현. 피고인은 남편과 자식, 그리고 주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주변 환경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의 장기적인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피고인 서미연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제 손주의 엄마였던 한 인간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아들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우리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 가족의 진짜 삶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족에게 지난 1년은 그보다 더 길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가꾸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미현이가 남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아들은 결국 예전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제 작은 집에서 셋이 함께 살다가 몇 달 전 범석이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 어떤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만의 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냉장고에 조르르 붙어있는 도준이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도준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을 매일같이 가져와 자랑스럽게 붙여놓곤 했죠. 그림 속에는 언제나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더 이상 검은색으로 지워진 엄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침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정신 없었을 범석이는 이제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달걀 프라이를 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해졌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의 날씨나 학교 준비물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범석이는 도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죠. 저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은 성공과 승진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옆을, 그리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간 사이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도준이의 학교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제가 엄마가 아닌 할머니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조금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를 도준이 할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려 아이들 교육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수다를 떨기도 하며 평범한 학부모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오후가 되어 도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꼭 안아주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고 때로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준이는 이제 더 이상 밤에 경기를 일으키지도 그늘진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기 좋아하고 웃음 많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준 것은 비싼 심리 상담이 아니라 할머니와 아빠의 변함없는 사랑과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범석이가 퇴근하면 우리 집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집에까지 끌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전히 아빠와 아들의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도준이 뭐 먹고 싶어? 짜파게티요. 아들은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을 준비했고 우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도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범석이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한 번은 범석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그런 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정작 제 옆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진짜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도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어머니. 비록 가진 것은 줄었지만 제 곁에는 어머니와 도준이가 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도준이와 범석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시련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찔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단단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겠지요. 상처의 흔적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창문 가득 쏟아지는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사 온 빌라의 작은 옥상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에 정성껏 물을 주며 저는 문득 몇 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날. 도준이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반찬통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하던 그날의 제 모습을요. 만약 그때 제가 괜한 노파심이겠지,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렸더라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범석이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고 도준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가정이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그날의 제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에
저는 새삼스레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며느리 미연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가엾고 어리석은 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파멸로 이끈 그녀의 삶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물론 그녀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다만 더 이상 제 마음속에 그녀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 마음은 이제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저 자신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에도 벅차니까요. 흙을 다 만지고 집으로 내려오니 주말을 맞아 늦잠을 잔 범석이와 도준이가 거실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굿모닝. 도준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뺨에 아침 인사를 해주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할머니표 특제 비빔밥이다. 두 사람 다 도와줄 거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범석이는 채소를 썰고 도준이는 달걀 지단을 식히며 조물조물 찢는 일을 맡았습니다. 작은 부엌에 세 사람이 북적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만 같은 풍경이었어요. 커다란 양푼에 밥과 각종 나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키운 상추를 듬뿍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둘러 쓱쓱 비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그릇에 비빔밥을 덜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역시 할머니 비빔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머니, 이 나물 무치는 솜씨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가요. 범석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기운이 나는구나. 많이들 먹어라.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점심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더 넓은 집이나 더 비싼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범석이는 설거지를 하고 저와 도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들이 커피를 타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제잘거리는 도준이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조용한 오후를 즐겼습니다. 저는 문득 제 이름이 구미선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할머니이자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노인 구미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눌렀던 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혀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고 거짓과 불행의 사슬을 끊어낸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지켜낸 제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